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4일 파이널샷 시작합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시원하게 연고점을 돌파했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이 조금은 부드럽게 흘러갈 것이다라는 기대감과 우리 시장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이 겹치면서 증시가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오늘 파이널샷 마켓 A컷에서는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오늘 마켓 A컷 다들 예상하셨을 그림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21대 대통령이 선출이 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온 힘을 다해서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회복시키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과연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시장을 끌어올릴 만한 여러 가지 실행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취임 영상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입니다.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통해 글로벌 경제 안보 환경 대전환의 위기를 국익 극대화의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굳건한 한미 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다지고 주변 국가의 관계도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겠습니다. 아무리 비싼 평화도 전쟁보다는 낫습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더 낫고 싸울 필요 없는 평화가 가장 확실한 안보입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어제 투표하셨을까요? 투표율이 28년 만에 최대 투표율을 자랑을 했습니다. 79%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고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한 만큼 득표율 역시나 역대 최다 득표가 집계가 됐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역대 최다 득표로 당선이 된 인물로 지금 확정이 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49.4%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41.1%를 얻으면서 이로 인해 이재명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노무현, 문재인 그리고 윤석열 기록을 모두 다 경신을 했고요. 전국의 17개 시도 가운데 13곳에서 승리를 거머쥐는 것은 물론이고 민심을 대표한다라고 일컬어지는 세종 지역에서도 승리를 했습니다. 민주당 역사상 최대 득표를 달성한 것은 물론이고요. 표차 역시나 역사상 가장 큰 승리를 가져갔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많은 표를 가져간 만큼 압도적인 지지 기반을 확보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의회에 민주당이 앞서고 있는 만큼 이재명 대통령이 어떠한 정책을 추진할 때 그 동력의 힘이 생각보다 더 강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앞으로 불안전한 그런 정책 추진보다는 안전하게 불확실성이 적은 정책의 추진 동력을 확보했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 측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역대 대선 직후에 우리 시장의 방향성은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지금 1년 후에 지금 주가의 추이를 저희가 한번 차트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직선제 이후에 총 8번의 대선이 지나갔었고요. 평균적으로 한 달 동안에는 4.7%의 상승률 그리고 1년 동안에는 15%의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가장 힘이 강하다고 일컬어지는 그 1년 동안에 시장은 기대감을 충분히 반영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예외도 있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때는 36% 하락했고 윤석열 때는 한 7%가량 빠졌는데 2008년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시장 전반적으로 급락을 했고요. 그리고 윤석열 정권 때 같은 경우에도 전쟁이라는 리스크, 대외적인 리스크가 시장을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어쨌든 간 1개월간에는요. 기대감이 시장에 전반적으로 집중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의 성장성 역시나 기대를 해볼 만한데요. 그 이후에는 대외적인 변수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듯합니다. 과연 지금 대선 후보들이 대선 공약을 내걸었을 때 그 공약들이 얼마만큼 실행 가능한지가 관련 섹터와 증시를 이끄는 그런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그런데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발언을 했을 때도 대외적인 리스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평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역시나 성장률 0% 국내적으로 보게 됐을 때 국내 잠재 성장률을 보게 되면 전망치 0%대가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대내적으로 경기 침체 본격화되고 있는 수치가 지속적으로 표현이 되고 있고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등장한 이후에 우리나라의 통상 정책의 협상이 좀
공백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거기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미국과 중국의 그런 완화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지만 언제든 노이즈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 또한 부담스럽습니다. 다만 긍정적인 부분을 보게 된다면요. 현재 코스피가 현저하게 저평가되어 있다는 겁니다. PER 기준으로 했을 때 한 9.1배 수준인데요. 밸류를 기본으로 보게 됐을 때 노무현 정부 이후에 지금 가장 저평가, 낮은 구간의 지수가 놓여져 있다. 앞으로 더 상방이 열려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힘이 가장 좀 클 것이다. 그리고 민주당도 도와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추경에 대한 기대감 또한 우리 시장을 들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지금 1차 추경 때는 한 13조가량으로 추산이 되고 있고 2차 추경도 30조가량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1, 2차를 합하게 된다면 돈이 한 40조가량 풀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여기에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까지 겹쳐지면서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게 되면 당연히 증시로 자금이 유입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 시장의 상승 동력은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대선 관련 그럼 주요 수혜 업종으로 거론됐던 그런 섹터들은요. 어떠한 방향성을 보여줬을까요? 우선 5월 달, 지난달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의 상승률보다 상승률이 훨씬 더 좋았습니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건설 정말 강하게 올랐고 은행, 증권, 보험, PBR 관련 기업들의 흐름도 지주사를 좀 끌어올리겠다라는 공약과 함께 굉장히 많은 상승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정권 이후에 상대적으로 소외받던 풍력과 태양광 역시나 미국의 대한 긍정적인 이슈와 국내 글로벌 이슈까지 다 더해지면서 상승력이 굉장히 좋았었고요. 방산도 좋았습니다. 과연 선 반영일까라는 그런 의문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수, 시장 자체가 강하게 상승하면 더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더해주는 게요. 바로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겠죠. 다음 장을 통해서 보시죠. 네,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가슴을 좀 울렸던 말이 있었습니다. 5천까지 가는 게 무리다라는 그런 분석도 정말 많지만요. 5천을 향해서 다가가는 그런 와중에 우리나라가 체질 개선을 하게 된다면 지수의 상승 그리고 종목 섹터의 상승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독립 이사를 의무화하겠다. 다양한 안건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소액주주를 보호하고 그리고 질서를 확립하고 수급 여건을 개선하겠다. 이와 함께 디지털 자산을 정비하겠다라는 정책의 제언들을 많이 했고요. 후보가 공약으로 내설기도 했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된 만큼 이러한 공약들이 현실화가 되게 된다면 우리 시장의 레벨업에 대한 기대감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이제 국민들은요 투표 그리고 득표율로 그 기대감을 다 말해 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실행하느냐가 관건인 것 같은데 역대 최다 득표를 획득한 만큼 강력한 정치 동력은 이미 확보를 해놓은 상황이고요. 코스피가 저평가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해서 앞으로의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더 있다는 점 그리고 지금 공약으로 내걸었던 게 실현이 된다면 수혜가 점점 더 구체화될 수밖에 없고요. 자본시장의 개혁의 로드맵 또한 더 구체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과거 선례를 보게 됐을 때 당선 후에 랠리가 60일 이상 지속됐던 경우는 굉장히 드물었습니다. 그만큼 초창기에 어떻게 정책을 갈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우리는 세 가지 포인트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과연 30조 추경이 가능할까? 빚이 많은 상황에서 어떻게 이 추경 여부를 결정할 것인가를 봐야 될 것 같고 주주 환원 정책의 실행력을 얼마만큼 가져갈지 그리고 미국과 관세 협상, 글로벌적으로 통상 외교적의 성과를 얼마만큼 들고 올지를 집중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연 이재명 정부의 경제 시그널, 증시 체질 개선을 본격적으로 이뤄낼 수 있을까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켓메이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우리 시장 현재 어떻게 움직임 가져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영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새로운 시작이 개막을 했죠. 국내 증시 이런 기대감들 반영되면서 강한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흐름 체크해 보시죠.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 2.4%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코스닥도 1.3%대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중 흐름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라고 이야기했던 이재명 대통령이죠. 그런 기대감들 오늘 코스피에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장중에 2.5%대 강세 흐름 계속해서 이어가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고점은 2,768포인트였고 현재 2,767포인트 고점 부근에서 움직임들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자체는 대형주 중심으로 좀 담아내고 있는 모습이라서 코스닥 같은 경우 코스피 대비해서는 상승 탄력이 조금 적은 느낌도 들 수 있지만 1.3%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오전보다도 오후에 조금 더 탄력 받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구간 750포인트에서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급 동향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살펴보시죠. 오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강합니다. 6,700억 원 담아내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 4,300억 원 담아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외국인 같은 경우 전기전자 업종을 중심으로 담아내고 있는 흐름이라서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의 상승 탄력 눈에 띄고 있고요. 반면에 개인들 같은 경우 차익 실현 내놓으면서 빠지고 있는 모습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살펴보시면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 확인이 되고 있고요. 확실히 대형주 중심으로 담아내고 있는 시장이라서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1,300억 원, 조금 탄력이 약하다라는 점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 살펴보시면 반도체 투톱은 우선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1.5%대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장중에는 7%대 급등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이 D램 시장에서 그간 삼성전자가 1위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SK하이닉스가 1위로 올라왔다라는 이야기들 나오면서 강한 매수 흐름 들어오고 있는 점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 중심으로는 좀 부진한 모습이고요. 2차 전지 그리고 증권주들도 강한 흐름 보여주면서 KB금융 같은 경우 6.7%대 강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살펴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는 알테오잔의 강세가 눈에 띕니다. 장중 두 자릿수 강세를 이어가기도 했는데요. 9%대 현재 빨간불 켜내고 있고요. 이 할로자임 특허 소송이 개시가 됐다라는 이야기들 나오면서 불확실성을 조금 걷어냈다라는 전망에 오늘 매수세 유입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모두 담아내고 있는 흐름이었고요.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도 강한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고 오늘 로봇주들도 강한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특징주들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첫 번째 특징주는 미래에셋증권 가져와 봤습니다. 이 5,000P에 대한 기대감 개별 종목에도 좀 붙고 있는 상황인데요.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라고 이야기한 이재명 대통령이죠. 이에 따라서 시장 활성화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직접적인 수혜는 증권주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에 오늘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 13%대 강세 흐름 현재 이어가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도 확인해 보시죠. 네, 두 번째는 원익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좀 해소하겠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원익 같은 경우도 기대감 받아가면서 오늘 상한가까지 도달했던 모습인데요. 이 원익그룹의 자산 총액이 5조 원 가량인데 지금 상법 개정이 추진이 되면 대기업으로 분류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기대감 유입이 됐던 모습이고요. 원익뿐만이 아니라 원익홀딩스도 오늘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주도 잡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솔트룩스가 19%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서 AI 100조 원 시대를 열겠다라고 공약으로 내세웠는데요. 7월 정부에서 AI 국가대표 5개 기업을 선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유한타증권 측에서 솔트룩스가 이 AI 국가대표가 될 자격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기대감들 월요일에 이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9%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의 김주영이었습니다. 네, 마켓 네이커 심층 분석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심층 분석 시간을 통해서는요, 이재명 정부의 공약 중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된 그런 공약들 관련된 섹터들의 앞으로의 움직임 예측해보는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헤르메스탁의 하창원 본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이 확정된 오늘 첫 거래일입니다. 시장의 분위기는 굉장히 좋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가장 두드러지게 봤던 특징 어떤 부분을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은 뭐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좀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오늘 제일 중요했었던 건 외국인의 수급이죠. 외국인의 수급이 과연 이제 그러한 공약들에 따라서 들어와 줄까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 확실히 7,600억 정도 지금 현물에서 들어오고 있고 선물도 9,400억 정도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강하게 들어와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상승 종목군들, 대형주 상승 종목군들 보시더라도
일단 금융이나 이런 지주사 뭐 이런 쪽들이 많이 눈에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히 상법 개정을 하게 됐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주요 업종 중에 하나가 이제 지주사. 왜냐하면 너무 저평가가 되어 있고 또 이제 뭐 자사주 처분이라든지 이런 이슈가 있는 쪽이고, 그다음 PBR이 낮은 쪽들, 거기다 이제 거래 대금이 활성화됐을 때 이벤트가 있는 뭐 증권주들도 좀 굉장히 강한 상황이고요. 사실 이제 주주 환원 정책만 보면은 그 은행주들은 가기가 어려워요. 근데 오늘 은행주들도 같이 가는 거 보면은 이게 우리가 공약집에는 안 들어갔지만 배당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확실한 거는 이제 상법 기대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 높은 상황이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증권가 리포트들도 쏟아지게 나오면서 오늘도 이쪽으로 수급이 좀 집중이 된 게 굉장히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2, 3주 내로 어느 정도 또 가이드라인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아마 기대감이 좀 확대가 되는 방향으로 좀 스토리가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이 지주사 같은 경우는 연기금의 수급이 굉장히 좀 많이 들어가고 있는 종목군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연기금이나 외국인 수급이 집중되는 산업군들은 거의 대부분 지금 롱 포지션으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고가권에서 연기금이 이제 수급을 당겨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연기금 외에 이제 외국인까지 각 기업별로 만약에 수급이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상승을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오늘 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법 개정 기대감이 오늘 시장에서는 좀 가장 주요 포인트인 듯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많은 공약들이 나왔던 만큼 그 공약과 관련된 섹터군들도 좀 하나하나씩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AI 3대 강국을 공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관련된 투자라던가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 수혜가 가능해 보이는 종목군들 뭐 그런 게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어떠한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보면 좋을지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뭐 코난 테크놀로지나 뭐 솔트룩스 이런 쪽들이 먼저 좀 반응을 하고 있죠. 이쪽이 이제 아무래도 뭐 국책과제를 한다거나 아니면 좀 어느 정도 퍼포먼스를 했었던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었던 기업들이다 보니까 이쪽이 먼저 좀 수급이 쏠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괜히 아무거나 사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수급이 쏠리는 쪽으로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사실상 이제 AI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이벤트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AI를 활용한 뭐 GPT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다양한 로봇, 뭐 드론 이런 쪽들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AI 쪽에서 뒤처지게 되면 결국에는 국가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큰 손해가 될 수밖에 없고요. 사실 우리나라는 AI 소프트웨어 쪽이 좀 많이 약한 편이기는 하죠. 그러다 보니까 또한 정책발로 인해서 충분히 좀 성장을 더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사실 뭐 엄청나게 밸류단에서 증가가 되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테마적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정책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나오는지, 그리고 단기적으로 이렇게 언급되는 기업들이 어느 정도로 수혜를 받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요. 오히려 아까 이제 공약 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에서 이제 GPU 관련된 부분에서 내용이 있었는데, 뭐 GPU 쪽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하드웨어 쪽으로 이슈가 되는 거니까 그런 방향으로 보면 또 하이닉스가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안정적으로 보는 거는 저는 하이닉스라고 보고 있는데, 뭐 소프트웨어 쪽으로 보면은 사실 좀 테마적인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뭐 매매를 짧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전에도 AI 관련된 테마가 발생을 했을 때 굉장히 오랜 기간 좀 급등을 했었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어쨌든 좀 구체적인 정책적인 플러스 알파 모멘텀만 생기면 뭐 연속성은 추가적으로 가져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GPU, 하드웨어 쪽이랑 소프트웨어 두 부분 다 언급을 해주셨고 관련된 종목군들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재생에너지 인프라 확대에 대한 것도 좀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태양광이나 뭐 풍력 이렇게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기업들이 5월달에 많이 오르기도 했고요. 앞으로 얼마나 더 갈까에 대한 기대감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둘 중에 좀 뭐를 더 중요시 봐야 되는지, 연관된 종목 어떤 게 있는지도 짚어주시죠. 사실 저는 에너지원 쪽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이게 저는 단순히 재생에너지로만 보는 건 좀 틀렸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제 얘기는 신재생 인프라 확대이긴 한데 그걸 왜 하는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결국엔 에너지원을 만들어내는 과정인데
뭐 조금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상풍력이라든지 뭐 태양광 같은 경우는 좀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제 네. 셀 단위로 가는 거야 뭐 금방 되지만 그 이미 어느 정도 좀 많이 터져져 있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우리나라는 지금 해상풍력 뭐 5대 강국이다 뭐다 해서 몇 년 전부터 계속 막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게다가 어쨌든 간에 AI를 정말 집중적으로 한다라고 한다면 해외들이 왜 탈원전에서 원전으로 돌아가는지 이런 걸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묶어서 보셔야 된다고 봐요. 풍력, 태양광 고를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둘 다 가야 돼요. 둘 다 가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원전까지 포함해서 그냥 에너지원은 다 가는 게 맞다. 근데 현재 시점에서 여러 가지 대외 변수들 그리고 국가적인 그런 이슈로 봤을 때는 원전이 제일 세죠. 왜냐면 뭐 미국에서 벌써 이제 그 원전 르네상스 해갖고 4배 늘리는 거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일본 같은 경우도 원전에서 그 터져가지고 엄청 고생을 많이 했던 그 나라조차도 지금 다시 신규적으로 30년까지 원전에 대한 계획을 또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뭐 유럽 지역은 탈원전에서 원전으로 완전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전을 가장 중심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태양광 풍력은 사실 굳이 나눌 필요가 없어요. 왜? 두 기업 모두 다, 두 산업 모두 다 실적적인 부분에선 턴어라운드가 나오고 있고요. 지역별로 약간은 차이가 있지만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데 태양광을 반드시 필수로 할 겁니다. 그럼 하나솔루션 같은 기업들은 당연히 수혜를 받을 거고요. 네. 그다음에 대신에 이제 정책적으로 IRA 법안 수정에 굉장히 좀 큰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정책이 변하면 이쪽은 좀 타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풍력은 상대적으로 거기에서는 좀 자유롭긴 한데 어쨌든 이쪽도 이제 대만 쪽이나 이쪽에 좀 많이 포커스가 되어 있다라는 점이죠. 근데 둘 다 재밌는 거는 어쨌든 실적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 개도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선순위로 보면은 원전, 태양광, 풍력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그것 중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저는 그냥 변압기를 선택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변압기요? 왜? 에너지원이 늘어나게 되면은 송배전을 해서 보내야 됩니다. 발전소에도 보내야 되고 그게 가구로도 넘어와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원이 성장하면은 변압기는 무조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변압기는 지금 미국이나 기타 지역에서 모자라서 난리죠. 그러니까 이쪽은 엄청 안정적인 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원이 늘어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수혜를 받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제일 안정적으로 볼 수 있고 뭐 수직 데이터 걱정 없고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5손가락 안에 들어가고 있고 뭐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변압기 쪽을 선택을 하시는 게 오히려 제일 좀 안정적인 투자 대안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에너지 고속도로를 뚫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변압기 그리고 전선 관련된 기업들이 강하게 움직였는데 그 어떠한 에너지원을 사용하더라도 변압기 쪽의 시장은 같이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 건설 관련된 것도 좀 짧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새 정부가 탄생하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주택인 거잖아요. 네. 이와 관련해서도 공약들이 나왔고 건설 관련 기업들도 지금 기자재뿐만 아니라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데 여기선 또 어떤 부분 봐야 될까요? 일단은 뭐 이미 공약이 나왔잖아요. 이제 주택 쪽 같은 경우는 공급을 확대하는 거니까 건설 쪽은 당연히 수혜를 볼 네.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전에는 규제를 많이 했었는데 그렇지 않는다라는 것만으로도 사실 이제 부동산 가격이 엄청 오를까라는 부분에 좀 저는 회의적인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공급이 늘어나게 되면 아무리 집을 사도 뭐 주요 지역은 올라가겠죠. 하지만 이전처럼 전반적으로 모든 지역이 올라가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인건비라던가 네. 건설 자재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 분양가에 포함이 되면 네. 신축 아파트들이 가격이 상승하면 다 같이 오르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네. 뭐 그런 기사들 보시면은 네. 그런 내용도 많이 보셨을 텐데 네. 뭐 주요 지역이야 공실이 없겠죠. 하지만 지방이나 이런 데들은 공실천지입니다. 그 이제 신규 주택 가격에 맞춰서 안 들어갈 거거든요. 수요자가 굳이 뭐 비싸진 거는 맞는데 그거에 대해서 안 들어가면 그만이기 때문에 그게 무조건적으로 가격을 끌고 가기는 어렵습니다. 만약에 규제를 많이 한다면 모르겠지만 규제를 안 한 상황에선 저는 그렇게 됐을 때는 가격이 올라가기 저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증시가 활성화가 되면은 뭐 부동산 자금은 보통 부채를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로 올지에 대해서는 좀 물음표가 있지만 어쨌든 간에 주식시장에 좀 상당히 플러스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공급이 확대가 되는 부분으로 보면은 실적은 좋아지기 마련이고 특히나 네임밸류가 있는 브랜드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많이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뭐 모든 데가 다 공실이진 않을 테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주택 부분으로만 놓고 본다면 GS건설이 탑픽인데 네. 현재 건설 같은 경우는 원전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전에다가 건설도 포함할 수 있고 해외 수출까지 볼 수 있는 기업들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거는 HD 현대건설이 그러니까 이제 현대건설이라든지 아니면은 DLNC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나눠서 보시면 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뭐 현대건설이 대장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현대건설 그리고 이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던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DLNC 만약에 주택 쪽으로 나는 좀 집중해서 보겠다라고 한다면 GS건설로 집중해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삼성물산은요? 삼성물산도 네. 너무 좋죠. 삼성물산도 너무 좋은데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삼성과의 지배 구조 네.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좀 흐름을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종목도 되게 괜찮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뭐 저는 직전 고점 이상까지는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추가로 하셔도 네, 전혀 무방하지 않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건설 관련된 이야기들도 한번 나눠봤고 이번에는 방산입니다. 방산 수출 컨트롤 타워 신설된 부분도 전 좀 눈여겨봤습니다. 어쨌든 방산 관련된 기술력이 세계적으로 입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수출 판로에 대한 기대감 커질 수밖에 없고요. 또 공약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성 기대가 될 수밖에 없는데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종목들 어떤 거있는지 궁금하고요. 방산 기업들 좀 많잖아요. 근데 네. 다른 종목들도 많지만 그래서 뭐 그냥 ETF를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시장 확대되면은 그냥 그게 맘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뭐 방산 같은 경우는 ETF로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글쎄요, 그거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네. 어쨌든 뭐 핵심 기업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 롯데, LIG, 넥슨 뭐 이런 식으로 딱 정해져 네. 있기 때문에 뭐 그들 중에서 저는 이제 수주 모멘텀이 좀 빠르게 있는 쪽 지금 같은 경우는 현대, 롯데나 LIG, 넥슨이 하나보다는 조금 더 유리하긴 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 관련된 이슈가 생기면 그쪽으로 좀 갔다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좀 일정 체크를 하기가 어렵거나 좀 이제 직장일이 많이 바쁘신 분들 같은 경우는 ETF로 하셔도 전혀 무방하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방사는 선택의 영역이 정말 넓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넘버도 나오고 수주도 깔리고 있고 뭐 이제 방입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 전쟁 끝나지 않은 상황이고 이게 전쟁에서 휴전한다고 방위 산업이 빠지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오히려 사용했었던 무기 다 비축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특정한 한 나라가 방위비를 늘리면 상대적으로 나는 가만히 있으면 방위력이 약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안보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방위는 특정 한두 개 나라가 굉장히 강하게 공격적으로 하면은 방위비 증액을 하면은 좋을 수밖에 없는데 중국이나 기타 나라들이 정말 어마무시하게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단기간에 끝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기 이슈가 있는 것들을 좀 선별하실 수 있다면 개별 종목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게 힘드시다라고 하시다면은 ETF를 적극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개별 종목 한 3종목 정도로 추려 주셨네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때 가장 먼저 본부장님께서 언급을 해주셨던 게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시장이 지금 잘 가고 있다. 이거를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지난달에 상승률을 보게 된다면 지주사라던가 증권주들이 좀 많이 오르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아직 더 오를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봐야 하는지. 네, 뭐 이거는 간단합니다. 상법 개정에 대한 가시화가 빨리 나오면 더 갑니다. 네, 왜냐하면 PBR 1배도 못 갔기 때문에 네. 이제 막 1배에 들어가는 기업들이 지금 스물스물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간다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1배 가야 3천이죠. 그래서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아직도 지수의 룸이 한 240포인트 정도 남아 있으니까 그렇게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은 남아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다만 현재 시점은 확실히 과열되어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대응이 많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약간 선택의 영역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지주사 중에서 저는 뭐 LS 이런 종목군들은 괜찮다고 봐요. 왜냐면 약간 그 회장의 발언이 좀 걸리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저평가되어 있고 뭐 산업적인 부분 그리고 변압기, 전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은 뭐 그런 좀 지주사 중에서도 나눌 수 있죠. 또 SK 스퀘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지금 해외 이벤트가 터지고 이제야 막 목선을 뚫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은 더 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주사라고 다 베팅하지 마시고요. 약간의 좀 모멘텀이나 이제 계열사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보시면은 조금 더 좋은 의사결정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한번 드려볼 텐데요. 그 이재명 트레이드가 더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지 지금 뭐 인맥주라고 하는 것들은 완전히 급락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건 당연히 떨어져야죠. 네, 네. 그래서 뭐 어떤 식으로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은 당연히 끝났기 때문에 인맥주는 당연히 떨어지는 게 맞습니다. 네. 애초에 인맥주가 너무 길게 간 거예요, 이번에는. 아. 그래서 원래 일반 대선이면 진작에 끝났고도 끝났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부터는 정책을 좀 집중해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쪽에 좀 집중적인 멘트가 나오는지, 그리고 어떠한 멘트가 나오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대선 이슈가 끝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정책이 나오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 또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가 이제 관세나 이런 부분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결국에는 중국과의 이런 대화를 하고 있다라는 베센트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들을 이런 것들이 좀 잘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뭐 수출입 데이터에 영향받을 수 있는 요인들이 어떻게 해소가 되는지 그런 것들을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단순히 뭐 이거는 그냥 단순한 이벤트가 아닙니다. 어차피 정권이 바뀐 거기 때문에 하루 만에 끝나는 건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좀 이제 옥석 가리기를 하실 필요는 있겠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 첫 100일 동안 증시가 잘 간다, 이른바 허니문 랠리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앞으로 정책에 대한 기대감 속에 우리 시장이 3,000피를 향해 시원하게 달릴 수 있을지 한번 저희 함께 기대해 보시죠. 오늘 관련된 이야기 하창한 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은 오늘 식사 메뉴 정하셨나요? 아마 요즘 외식하러 가셔서 메뉴판 보면 깜짝 놀라신 적 있으실 겁니다. 분명 몇 달 전까지만 해도 9,000원이던 메뉴가 10,000원이 넘고 식사 후 마시는 커피 가격도 훌쩍 올랐죠. 여기에 6월부터는 서울과 수도권의 대중교통 요금까지 인상된다고 하니 주머니 사정이 더 팍팍해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활비는 계속 오르는데 뉴스에서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한국은행의 물가 안정 목표치인 2% 안팎이라고 하니 이게 맞나 싶으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소비자 물가 지수와 생활 물가 지수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 CPI는 우리나라 가게가 소비하는 상품과 서비스 가격의 변동을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지표인데요. 식료품, 의류, 주거비, 교통비, 교육비 등 약 500여 개 품목을 정해진 비율로 묶어서 이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또는 내렸는지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CPI는 전체 소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점이에요. 외식비나 커피값, 식자재 비용이 많이 올라도 전체 소비 비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다면 CPI에는 상대적으로 적게 반영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쌀, 배추는 2025년 4월 기준으로 6%에서 최대 14% 상승했지만 소비자 물가에는 1.5%에서 2.4% 상승된 수준으로 반영됩니다. 반면에 전기료나 주거비 등의 고정 비용은 비중이 크기 때문에 CPI에 더 큰 영향을 미치죠. 여기에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휘발유, 경유 같은 석유류 가격이 내려갔고 전체 소비자 물가 지수를 끌어내리는 효과를 준 것이죠. 따라서 다양한 품목의 평균인 CPI, 생활 밀착형 품목들의 체감 물가를 모두 반영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체감하는 생활비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생활물가지수라는 지표를 통해 파악합니다. 생활물가지수는 국민이 자주 구매하는 실생활 밀접 품목 141개만 따로 모아서 만든 지표인데요. 커피나 외식비, 버스 요금, 세탁비 같은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일상 속 자주 접하는 품목 중심 물가지수라 우리 체감 물가와 더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커피값이나 외식비, 대중교통 요금이 오르면 CPI보다 생활물가지수가 더 민감하게 반응하죠. 정부와 한국은행도 이 지표를 활용해 가계부담이나 소비심리, 구매력 변화 등을 따로 살펴봅니다. 그리고 공식 지표인 CPI와의 차이를 모니터링하고 체감 물가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들도 추진합니다. 또한 실질적인 시장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CPI의 통계 방식도 지속 보완하고 있죠. 오늘 알려드린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활 물가지수 이해가 되셨나요? 앞으로도 시청자 여러분이 맛있는 음식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도록 투자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오늘도 풍성한 하루 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민영입니다. 수요일에 파이널샷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종목 파인더 통해서 정확한 종목 이슈 진단해보고 투자 전략도 함께 정비해보시죠. 첫 번째 이슈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쪽 이슈 가져왔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저력이 확인되고 있는 걸까요? 외국인들의 코스피 컴백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코스피 순매수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반도체 쪽에 대해서는 일단 원화 강세 기조 그리고 견조한 업황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수출입 동향이 또 나오기도 했는데 반도체 수출에서 역대 5월 중에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향으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측에서 DDR4의 칩을 생산을 좀 줄이고 있는데 이에 따라 DDR4 16GB 가격이 전월 대비 13.4%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칩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거고요. 특히나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주가 순자산 비율 PBR도 0.9배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여전히 상승 여력이 크다라는 전망 계속 받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들이 현물뿐만 아니라 선물에서도 순매수 기조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 3월과 4월에는 7,020계약, 16,900여 계약의 순매도세가 나타났지만 5월에는 13,714계약의 순매수세로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탄력 받아가면서 오늘 반도체 쪽도 분위기 양호하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관련주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K하이닉스가 5%대 강세 장중 내내 이어가고 있습니다. 21만 9,500원까지 올라온 상황이고요. 이 밖에도 어보브 반도체와 DI가 4에서 5%대 강세로 뒤쫓아가고 있습니다. 리노공업도 8%대 오름세 그리면서 43,950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새 정부 수혜주 찾기에 분주한 오늘 시장입니다. 이제 증권가에서는 자사주 비중을 좀 잘 살펴보자라는 조언도 하고 있는데 먼저 메리츠증권 속에서는 대선이 마무리된 만큼 자사주 비중이 높은 기업에 주목할 시점이라면서 주주환원 정책이 본격화하면서 이러한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주가 우상향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현재 시가총액 1조 원 이상 상장사 기준으로 봤을 때 자사주 보유 비중이 가장 높은 기업은 신영증권입니다. 53%의 자사주 비중 가지고 있고요. S&T 다이나믹스와 롯데지주, 대웅이 30% 이상의 자사주 비중을 갖고 있습니다. 대신증권도 25%대 자사주 비중으로 오늘 시장에서도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하나투자증권에서는 상법 개정에도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상법 개정 시에 수혜를 볼 종목으로 콜마홀딩스와 영원무역홀딩스, 사조산업 등 지주사 꼽고 있습니다. 지배구조 논란이 일거나 경영권 분쟁이 불거진 기업들이 상법 개정 과정에서 특히 수혜를 볼 것이라는 전망이고요. 저평가 요인이 해소되면 주가 상승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라는 의견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밸류업 기대감 속에 오늘 잘 가고 있는 증권주도 체크해 보도록 할까요? 부국증권이 오늘 장중엔 상한가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상한가 조금 풀리면서 26%대 급등세 연출하고 있고요. 미래에셋증권도 14%대 급등세, 이 밖에 신영증권과 SK증권도 두 자릿수대 오름세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대신증권도 3%대 오름세 가져가면서 오늘도 증권주 연속적으로 시세가 분출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네, 재생에너지에는 드라이브가 걸리는 모습입니다. 기후에너지부가 신설될까라는 그런 기대감까지 받아가고 있는데 일단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재생에너지 확대 방향으로 방향성이 크게 옮겨갈 것으로 예측이 되어 있었던 상황이죠. 크게 보면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보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특히 리백, 재생에너지 100% 사용의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 정책도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나 공약을 했었던 기후에너지부 신설에 대한 관심도 큰 상황인데요. 기후위기에 대응을 하면서 에너지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보관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그런 정책이 나오진 않았지만 관련 기대감 굉장히 큰 상황이고요. 원전과 관련해서는 탈원전을 외쳤던 지난 문재인 정부와는 좀 차별화된 정책을 펼칠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원전을 포함한 에너지 믹스를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도 힘을 받아가고
나오고 있습니다. 원전까지 포함하면서 적절하게 실효 노선을 타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된 의견입니다. 관련해서 주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도 체크해 보시죠. 한솔테크닉스가 7%대 오름세 그려가고 있고요. 여타 종목들도 오늘 흐름 장중 내내 강세 흐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드 위주도 5%대 오름세로 24,4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한화솔루션도 5%대 강세 눈에 띄고 있습니다. OCI 역시 4.5% 오르면서 57,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슈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 소식 보고 가겠습니다. 미국에서 특허 무효 심판 개시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 급등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6월 3일 기준으로 이제 파트너사인 머크가 경쟁사인 할로사임의 특허에 대해서 제기한 특허 무효 심판의 정식 심판 절차를 개시했다라고 알테오젠 측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이 특허 무효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 심판을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가 높은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에 따라 알테오젠에게 유리한 그림이 펼쳐지고 있는 거죠.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오늘 관련 리포트를 내기도 했는데 미국의 특허청이 특허 PGR 심리를 개시하면서 할로자임의 주장이 대부분 무력화됐다라고 짚었습니다. 특히 특허 침해 소송도 보류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10월에 키트루다 S 출시의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라는 긍정적인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알테오젠 주가 현황도 체크해보고 갈까요? 현재 구간에서도 8%대 급등세 연출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38만 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3개월 차트로 좀 시계열을 넓게 보도록 하면 지난 3월에 전고점을 돌파하기도 했는데요. 지난 3월에는 45만 원대까지 고점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6.37%대 1개월 기준으로는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 3개월 단위로도 봤을 때는 45만 9,500원대에 전고점 기록한 이후로 현재 구간에서는 38만 원대 후반에서 거래되고 있다라는 점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주요 이슈 그리고 종목들의 흐름까지 짚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자세한 의견 증권가 전화 연결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SK증권 이천PB센터 서용원 차장 만나볼게요.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특징주들 점검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에 눈길이 가실까요? 네, 오늘은 정책과 관련해서 움직이는 종목군들 중에서 첫 번째로는 CJ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법 개정과 일반 주주 보호를 위한 강화 관련 정책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지주사들에 대한 상승세가 오늘 좀 두드러지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CJ도 거기에 따라서 좀 상승세가 함께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관련해서 주주 환원 확대와 상법 지주사 보유 지분에 대한 매각 의무화를 좀 발표를 하면서 거기에 따라 좀 수혜가 입을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고요. 지주사 보유 비중이 있는 만큼 거기에 따라서 주식 소각 관련해서 주가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좀 긍정적으로 좀 살펴보실 수 있는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오늘 거기에 따라 상승이 이어지고 있고 특히나 지금 현재 지주사 관련된 정책 관련 흐름들은 대부분의 주가가 아직도 저평가 국면에 놓여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추가적인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특징적으로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오늘 상한가에 안착한 코나이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정책 관련된 종목으로서 상승세가 좀 이어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지역화폐 확대와 이러한 이슈가 더불어서 직접적으로 관련된 이슈로 상승세가 나타나주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런 테마성이 좀 보유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기간의 상승에 따라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추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규 추격 매수는 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정책과 무관하게 관련돼서 움직임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긍정적으로 좀 체크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특징주 점검해보고 왔습니다. 이제 종가 베팅주로 넘어가서 종가에 베팅해볼 만한 종목은 어떤 종목 살펴보고 계실까요? 네,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으로는 세트레가이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뭐 중소형 위성 시스템과 위성 부품 개발을 하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주주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로 지분 30% 이상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 그룹과 당사과 이슈와 더불어서 동반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트럼프 행정부 관련하여서 정책적인 이슈가 좀 부각될 수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이 세트레가이가 위성 사업 부분이 매출의 전체 94%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세트레가에 대한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을게요.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오후장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특징주들 한 자리에 모아서 점검해 보겠습니다. 지시인포 박근호 이사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파이널샷이 포착한 특징주 먼저 화면에 띄어서 살펴볼까요? 네, 여러 가지 종목들 보입니다. 하나솔루션 같은 태양광 에너지 관련주들도 눈에 띄고 있고요. 오늘은 정책 관련주들이 역시나 탄력을 받아가고 있는 모습인데 이 안에서 박근호 이사가 포착해준 종목 하나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오리온홀딩스 꼽아주셨어요. 오늘 20% 가까이 급등을 하고 있는데 상법 개정 수혜주 쪽으로 지주사들 주목 받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오늘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보통 재벌이라고 얘기했던 대기업들의 지주사들은 많이 올랐는데 오늘은 그 좀 약간 2선, 3선에 있는 그 홀딩스 이제 약간 좀 중간격인 홀딩스자가 들어가면서 그렇게 특별히 시가총액이 크지 않은 종목군들이 오늘 시장의 중심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오리온홀딩스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보통 뭐 상법 개정, 뭐 자사주 소각 이런 것들과 오늘 올라가는 이유는 좀 약간 결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 부분들을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오리온홀딩스가 그 시장에서 좀 약간 그 처한 위치가 어느 수준이냐면 굉장히 뭐 싸다면 싸고 그다음에 뭐 퍼로 봤을 때는 사실 그렇게 싼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보는 오리온홀딩스의 오늘 상승 이유는 그동안에 무슨 뭐 한화, 두산 이런 대기업 재벌들의 어떤 지주사들의 주가 흐름과 좀 약간 결이 다른데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 발의한 법안 중에 이런 게 하나가 있어요. 그 우리가 보통 지주사들은 이제 상속을 하기 위해서 주가가 오르는 것을 어떤 이 대주주 일가들은 오너 일가들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떤 그런 것과 관련된 법안이 지금 발의가 돼 있는데 내용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보통 상속을 할 때 그 시가총액이 낮아야지만 이 상속세를 조금 내잖아요. 그래서 이 지주사들은 주가 흐름 한마디로 시가총액이 높아지는 걸 원치를 않는데 이번에 이제 발의된 법안 같은 경우는 아직 통과는 되진 않았습니다만은 상속세를 이제 부과를 할 때 이 시가총액으로 하지 말고 다른 거 어떤 뭐 수익이 있는 우리가 보통 허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로 어떤 좀 대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의 법안이 발의가 돼 있기 때문에 이 지주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약간 곤란한 상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이제 주가를 만약에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사실 시가총액을 계속 좀 낮게 유지를 시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있죠. 제가 봤을 땐 그 부분이 오늘 오리온홀딩스의 주가 흐름에 가장 크게 좀 적용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배당금이 될 것 같습니다. 그 3월달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이 뭐 약간 오르는 게 아니라 기존에 1,250원이었었는데 2,500원으로 2배를 올려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오리온의 주주총회에서 배당금 2배를 올리면 배당금이 주 수입원인 지주사들은 이제 수입이 굉장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런 법안 발의 그다음에 어떤 배당금 굉장히 좀 높게 증가가 됐다는 부분들이 일단 오리온홀딩스의 주가 흐름을 좀 이끌고 있는 두 가지 큰 재료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보통 뭐 PBR, 퍼 이런 거 봤을 때 지금 오리온홀딩스 같은 경우는 PBR이 보통 그 뭐 1 이하면은 굉장히 좀 저평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0.5 후반대, 0.6이 좀 안 되는 수준이에요. 근데 퍼를 봤을 때는 9가 넘기 때문에 PBR을 보면 굉장히 좀 뭐 저평가 같고 퍼를 보면은 적당한데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시장의 움직임은 지주사들이 PBR이 보통 1이 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아직 위쪽 방향 많이 열어둘 가능성이 있고요. 차트 잠깐 보면서 두 가지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봉 차트랑 월봉 차트를 볼 텐데
오늘 뭐 거의 시장에서 홀딩스 지주사 관련주들 중에서 거의 탑급에 관련된 네. 흐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외국인들은 계속 사고 있죠. 외국인들 계속 사고 있는데 오늘 그 사고 있는 도중 최근 한 달간 좀 약간 주춤했었거든요. 수급이. 근데 오늘 순매수가 강화가 되고 있고 기관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매도 기조였었는데 그 매수 쪽으로 전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아직은 너무 많이 파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오늘도 팔고 있습니다. 오늘도 팔고 있는데 외국인들 수급이 가장 중요하니까 외국인들 수급이 오늘 순매수를 좀 연결이 되고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요. 월봉 차트로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어떤 주가 흐름 보일 수도 있는데 월봉 차트로 지금 이쪽이 지금 2019년도 20년도거든요. 그러니까 한 4년 동안 횡보를 하다가 이제 막 오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지금 물려받아야 되는 그 담서원 씨인가요? 그분이 지금 현재 지분율이 1.2%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일단 이런 법안들 발의와 관련돼서 조금 더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지주사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 PBR이기도 해서 현재는 상승 여력 위로는 볼 수 있겠다라는 의견으로 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특징주로 시선 옮겨볼까요? 어떤 종목일까요? SK 하이닉스 골라주셨습니다. 뭐 칩 가격도 뭐 계속 오르고 있다고 하고 또 SK 하이닉스와 연동되는 엔비디아 주가도 네. 잘 가고 있어서 이제 좀 잘 갈 수 있을런지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엔비디아 유니버스에서 사실 제일 많이 올라야 되는 기업이 저는 하이닉스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가 흐름이 사실 뭐 기대치에 못 미치다가 오늘 시초가가 좀 너무 떠서 그렇긴 합니다만은 위에서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이죠. 거의 시초가 부분까지 내려왔는데 시초가가 워낙에 높았기 때문에 5% 이상의 상승률은 계속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죠. 삼성전자 대비해서 오늘 뭐 상승률이 특별히 좀 눈에 띄는 그런 상황인데 외국인들 수급이 올해 들어서 한 200만 주 이상 산 적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3번 정도 되는데 오늘까지 포함해서 오늘 외국인들 수급이 뭐 200만 주 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 오를래야 뭐 안 오를 수가 없는 상황이죠. 일단 오늘 이제 뭐 하이닉스라고 이제 뭐 포털이나 이런 데서 뉴스플로를 검색을 좀 해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재료가 D램 부분에서 뭐 삼성전자 1분기에 제쳤다. 사실 이거는 새로운 건 아닙니다. 그 실질적으로 이제 반도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계속적으로 어떤 뭐 뉴스나 이런 것들을 분석 재료 같은 것들을 업데이트해서 보셨을 때 이미 하이닉스가 D램 부분에서 삼성전자 제친 거는 한참 전에 나온 부분인데 오늘 기사하고 돼서 그 부분들이 일단 조금 어떤 시세에 영향을 준다라고 볼 수도 있고 가장 큰 것은 뭐 엔비디아가 가면 이 주식이 갈 수밖에 없다. 사실 하이닉스가 거기에 속하는 가장 좋은 어떤 실적도 연관이 되는 기업이긴 한데 그동안에 엔비디아 갈 때도 뭐 잘 갈 때도 있긴 했습니다만은 좀 약간 못 미치는 흐름들이 많이 좀 실망감을 많이 줬죠. 엔비디아가 사실 흐름을 보면 그 엔비디아 관련주들 밸류체인에 있는 기업들이 따라서 올라갈 정도는 아닙니다. 사실 횡보하다가 조금 오르는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그 약간 단기 박스권을 돌파를 하려는 느낌. 이제 오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시장 영향도 있고 그 다음에 D램 쪽에서의 어떤 실적은 처졌죠. 사실 삼성전자랑 그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실적은 전분기 대비해서 처졌는데 일단 1위를 차지를 했다라는 부분들이 좀 상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를 보는 시장의 뷰가 좀 약간 달라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마이크론이랑 하이닉스랑 좀 비교를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이닉스가 얼마나 지금 저평가 구간인지. 사실 PBR은 사실 크게 차이는 안 납니다. 하이닉스가 PBR이 2가 좀 안 되죠. 1.9대입니다. 1.97 정도. 그다음에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PBR이 2% 초중반에 2.3 정도 됩니다. PBR은 근데 이거를 주가 수익 비율로 그러니까 버는 돈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를 비교를 해보면 이거는 뭐 하이닉스가 뭐 마이크론이 고평가인지 하이닉스가 저평가인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니까 그 부분 말씀드리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퍼가 6입니다. 퍼가 6.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 기업들 평균 퍼가 한 12, 13 정도 되거든요. 퍼 6인데 마이크론은 퍼가 61입니다. 61. 그러니까 이거는 뭐 잠깐 비교가 같은 업종의 어떤 뭐 경쟁 기업이라고 하기에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죠. 그러니까 뭐 마이크론이 내려오든가 하이닉스가 올라가든가 둘 중 하나가 돼야 이제 공평한데 네. 뭐 하이닉스 윗방향 출분이 뭐 여론을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 잠깐 보면서 일단 그 수급이랑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기 이제 선이 어떤 선이냐면 하이닉스 역사적 고점이거든요. 네. 하이닉스 역사적 고점, 이제 화면에서 이 부분이 아니라 이제 뒤에 있는데 여기도 이제 역사적 고점을 했던 부분이고, 이제 역사적 고점까지 사실 그렇게 많이 남진 않았습니다. 이번에 일단 뭐 엔비디아가 특별히 처지지만 않으면은 하이닉스도 일단은 뭐 역사적인 고점 돌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수급은 외국인 수급이 이제 팔았다가 4월달 초까지 올라오네요. 다시 이제 살아나는 느낌이고, 기관도 계속적으로 매수 기조인데, 오늘은 기관과 외국인 동시 순매수가 좀 강하게 되고 있다. 특히 오늘 외국인 수급이 너무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데 네. 당분간적으로 연결이 돼서 신고가를 좀 돌파를 하는 흐름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한번 하이닉스를 한번 선택을 좀 해봤습니다. 네,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것은 맞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도 동시에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승 여력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 이렇게 정리해 보겠고요. 이번에는 공략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선을 마치고 돌아온 오늘인데 어떤 종목 골라보셨습니까? 오늘 시장에 딱 3박자가 맞는 종목으로 먼저 운을 띄우고 K카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왜요? 일단 K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저평가면서 배당도 높고, 그다음에 이 기준금리가 낮아지는 어떤 시장 상황에서 모두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K카 우리가 보통 뭐 중고차 국내 최대 플랫폼 기업인 것은 뭐 다들 아실 거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상황이 왜 K카한테 유리한 상황인지를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금리가 낮아지면 이 자동차 쪽의 구매 욕구가 굉장히 강해지고 판매량도 늘어나는데, 사실 중고차 쪽의 어떤 지금 판매가 신차 쪽보다 이제 성장성이 더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들 K카에 좋은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K카가 좀 시장에서 그렇게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굉장히 고배당을 주는 기업이에요. 고배당 기업으로서 전혀 손색이 없는 배당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뭐 어떤 기업 배당 확대나 이런 것들 정책과 맞물려서 K카가 시장에서 관심을 그동안에 덜 받았지만 이제 받을 수 있는 여력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주가 흐름이 그동안에 좀 미미해서 이제 위쪽 단을 좀 많이 열어놓을 필요성이 있어서 준비를 좀 했는데, 지금 시장에서 이제 배당과 관련돼서 나오는 부분 중에 가장 긍정적인 부분이 무엇이었냐 하면, 배당 성향이 이제 배당률이 아니라 배당 성향이 35%, 그러니까 순이익의 35% 이상을 배당하는 기업들한테 받는 배당은 그 분리과세를 한다라고 분리과세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금융소득에서 빼서 배당으로 받는 어떤 그 소득을 이제 세액을 낮춰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주주들이나 이런 그 배당으로 높은 수익률을 내는 쪽은 이제 이 분리과세가 되면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K카도 그 중에 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매각 이슈가 좀 있긴 했는데 일단 실적도 좋죠. 실적도 이번에 1분기 때 순이익이 144억을 걷어들였는데 이 144억을 전액 다 배당을 하기로 했습니다. 굉장히 좀 어떤 주주 입장으로서는 저는 주식을 오래 했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런 거 처음 봤어요. 1분기 순이익을 전부 다 배당을, 분기 배당을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네. 1년에 4번 배당을 하죠. 이런 부분들 상당히 시장에서 의미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제 한행코가 이제 그 사모펀드가 대주주인데 거의 70% 가까이 이제 지분을 갖고 있는데 23년도, 그러니까 재작년에 이 K카를 좀 매물로 이제 내놨는데 아직까지는 안 팔리고 있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7천억대 후반 정도 되는데 이 한행코가 갖고 있는 지분이 한 70% 내외니까 그거를 한 8천억에서 1조 정도 이제 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당장은 팔 생각이 없다라고 하면 파는 입장에서는 팔려는 물건이 기업 가치가 높아지면 좋겠죠. 그래서 이 K카의 어떤 주가 부양을 위해서 이 한행코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할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앞서서 말씀드렸던 뭐 금리 인하, 그다음에 저평가, 그다음에 고배당, 요 3박자가 맞는,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매각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골드만삭스가 주관사로 정해져서 지금 뭐 매물로 남아 있는데 어느 쪽에 가져갈지는 아직은 뭐 결정이 되진 않았습니다만은 최근 주가 흐름도 좋고 일단 수급도 나름대로 좀 괜찮은 부분이라 차트랑 같이 체크를 해 보면서 가격적인 전략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도 이제 월봉을 이건 일봉인데 이제 월봉을 보시면 아까 오리온처럼 아직도 바닥이거든요. 아직도 초바닥입니다. 근데 최근에 올라온 게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흐름이고 실적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요. 근데 수급은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대로 기관 수급은 계속 꾸준하게 작년서부터 들어오고 있는데 외국인 수급은 사실 시세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닌데 조금씩 야금야금 좀 파는 흐름이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그 흐름이 오늘까지 좀 연결이 돼서 기관 수급은 오늘 좀 사고 외국인 수급은 오늘 매도 기조를 좀 유지를 하고 있지만 시세에 좀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가격적인 전략을 마지막으로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지금 16,000원 초반입니다. 지금 16,170원인데 그냥 16,000원 전후 정도면 무리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뭐 조정 염두에 두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목표가는 한 2만 원 정도 설정을 해보도록 하고요. 손절매 가격은 14,500원으로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K카 살펴봤습니다. 이제 금리 인하 기조, 저금리 수혜주이고 고배당 기업인데 실적도 괜찮다. 그리고 매각 기대감까지 있기 때문에 주목해볼 만하다라고 조언해 주셨으니까요. 한번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드릴까요? 고맙습니다. 네, 시장 마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3시 구간 시장 흐름 같이 한번 잡아보시죠. 키워드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은요. 첫 번째는 지역화폐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이전부터 지역화폐 테마는 강하게 움직였죠. 그간 기대감으로 움직였던 테마라고 한다면 이제는 실현 가능성에 따라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본소득을 대표 정책으로 내세운 이재명 대통령인데 이제노믹스라고도 하죠. 경기 부양 그리고 기본소득 구현을 위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돈을 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과정에서 지역화폐 역시나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라는 시장의 전망들 나오면서 오늘 다시 한번 지역화폐 관련주들 강하게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은요. 현재 코나이 같은 경우 상한가 도달을 한 모습이고요. 쿠콘 27%대 강세, 웹캐시 그리고 유라클도 주자릿수 강세 흐름, 갤럭시와 머니트리 4%대 빨간불 켜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확실히 지역화폐 계속해서 탄력성 유지하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증권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코스피 5,000P를 제시를 했죠. 이 부분 오늘 코스피에도 강한 훈풍이 불고 있지만 증권주들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 상법 개정을 추진하게 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를 통해서 시장 활성화가 되면 직접적인 수혜, 증권주가 볼 것이다라는 시장의 전망들이 계속 있는 상황이죠. 여기에 1분기 호실적을 기록했는데 2분기에도 실적 우상향할 것이다라는 여러 가지 기대감들 붙으면서 오늘 증권주들도 강하게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구구증권 같은 경우 오늘 상한가까지 도달했다가 현재는 상승분 조금 반납했던 모습이고요. 미래에셋증권도 14%대 강세, SK증권 오늘 기관이 많이 담아내고 있습니다. 한국금융지주 8%대 강세, 키움증권도 오늘 강하게 움직이면서 오늘 증권주들 계속해서 훈풍 불고 있다는 점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도 확인해 보시죠.
네, 세 번째는 콘텐츠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K 콘텐츠 정부의 이 수혜주 찾기에 나서는 시장에서 또 다시 한번 주목을 받는 모습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K 콘텐츠 300조 원 시대를 개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R&D 확대라던가 세제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다라는 이야기들을 해왔고요. 또 한중 관계도 잘 유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간 좀 얼어붙어 왔던 한중 관계에 이제는 온기가 돌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 오늘 콘텐츠주에도 유입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콘텐츠주들 확인해 보시면은요, CJ ENM 같은 경우 7%대 강세, 콘텐트리 중앙 5%, 위직 스튜디오 3%, 또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던가 M83 같은 경우도 현재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데 그래도 음전했던 모습도 확인되고 있어서요. 이런 부분들 종목들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주영이었습니다. 김동준의 스몰캡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고 있지만 숨겨진 매력을 가진 중소형 기업들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신한금융그룹 서울금융센터의 김동준 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어떠한 종목을 소개해 주실지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종목일까요? 예, 인탑스입니다. 인탑스요. 그럼 예, 요약을 네. 하자 보면 로봇향 모멘텀이 기대되는 절대 저PBR주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EMS의 대표적인 기업이고 로봇향 모멘텀을 2세가 경영을 하면서 주도를 하고 있는데 이 로봇향 모멘텀과 더불어서 자체 실적도 턴어라운드가 되기 때문에 관심 가질 그리고 PBR 지표상으로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절대 저 PBR 주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어떠한 사업 구조를 갖고 있는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또 어디서 발생하고 있고 사업 구조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 부탁드릴게요. 예, 81년에 설립됐고 2002년에 상장됐으니까 아주 오래됐고 친숙한 회사입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A 시리즈다. 네. 그러면 대표적으로 관여가 되어 있는 게 바로 인탑스가 되겠는데요. EMS라고 하죠. 전자제조 서비스의 전문 업체고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EMS 최종 고객의 네. 수요 산업이 어떤 비중을 차지하느냐 하는 건데 지금 이제 매출의 1분기 기준 매출의 71%가 IT 디바이스입니다. 대표적으로 갤럭시 A 시리즈를 포함한 스마트폰하고 로봇 사업이 여기에 포함되겠고 두 번째로는 냉장고 세탁기에 들어가는 가전적 매출이 13%. 그리고 자동차의 램프라든지 그다음에 커넥터, 그릴 이런 쪽에 차 부품 쪽으로 쓰이는 게 13%이고 금형을 잘하기 때문에 이쪽 관련 신사업이 1%. 그리고 임대 사업이 2% 정도 매출 구도를 갖습니다. 그 EMS 기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경쟁사가 어디가 있고 그리고 독보적인 기술력을 뭘 갖고 있는지도 궁금해요. 예, 이제 네. 대표적으로 EMS 업체하면 대만의 폭스콘이죠. 그럼 네. 이제 폭스콘은 애플 제품을 다 이제 생산하는 EMS 업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럼 이제 인탑스는 어떤 점에 강점을 갖고 있는 업체인가? 그러니까 이제 다루는 이제 소재는 플라스틱입니다. 이 플라스틱에 사출 금형 기술하고 네. 또 그러니까 사출 성형을 하고 금형을 하는 기술이 뛰어납니다. 이런 기술을 바탕으로 대표적인 고객이 삼성전자하고 현대차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딱히 경쟁을 한다기보다는 지금 베트남의 하노이하고 호치민의 2개 공장, 그리고 중국의 천진, 그리고 우리나라의 구미, 4개 공장을 갖고 있고 삼성전자하고 현대차를 최종 주 거래처로 하는 EMS 업체입니다. 근데 글로벌 EMS가 트렌드 변화가 좀 일어납니다. 그동안 어떠네요? IT 중심에서
자동차로 진화를 했고 그래서 약 매출의 1,000억 정도가 지금 인탑스도 자동차용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IT 자동차에 이어서 로봇, 헬스케어, 방산 쪽으로 진화가 되고 있는데 인탑스도 여기에 선제적으로 10여 년 전부터 선제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그 핵심이 로봇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로봇 EMS 관련된 성장이 기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글로벌 시장 분위기 자체도 그렇게 변화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렇다면 인텁스가 그 로봇 분야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고 수혜 가능성은 얼마만큼 봐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이제 로봇은 네. 그 EMS 분야 중에서 고도의 기술력이 요구되는 분야라고 합니다. 일단 그래서 뭐 진화가 되니까 당연히 기술이 더 업돼야 되겠고 특히 이제 로봇은 작동하고 움직이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이와 관련돼서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는데 결국은 이제 아까 삼성전자, 현대차처럼 로봇의 수요 업체가 어딘 것인가. 그러니까 다양한 업체를 통해서 뭐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A부터 Z까지 다 만들어줄 수 있지만 지금 성과를 낳고 있는 거는 베어 로보틱스라는 회사입니다. 베어 로보틱스요? 실리콘밸리에 소재한 업체고 세계에서 가장 자율주행으로 움직이는 서빙 로봇을 출시를 했던 회사입니다. 여기에 인탑스는 양산 공급, 전체적으로 양산 공급을 하고 있고 근데 앞으로 이제 주목될 또 그동안 관심이 컸던 분야가 삼성전자의 보핏입니다. 우리 웨어러블 로봇, 입는 로봇이라고 하죠. 네. 여기에 이제 대표적인 협력 업체가 바로 EMS로는 인탑스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삼성전자가 CES를 포함해서 24년 말 또 금년 초에 이 보핏을 출시한다 이런 얘기를 빵빠레로는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보여준 건 없는 것 같아요. 체감적으로 나타나고 네.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추측건데 제 생각에는 이 보핏이 재활 로봇, 의료 쪽에서 보다도 시장이 좀 큰 쪽인 네. 헬스케어 쪽, 운동 쪽으로 더 가는 쪽에 진화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기사들을 들어보면은 네. 2월, 3월까지는 활발하게 여기에 대한 기사가 있었는데 아마도 상반기 중에 좀 메이드업을 해서 네. 하반기에는 양산 출시하지 않을까 이런 판단입니다. 그럼 이제 보핏에서요 어떤 부분을 인탑스가 담당해요? 예, 이제 보핏이라는 건 네. 실제로 가볍고 네. 또 뭐 재활을 하든 헬스케어라든 운동을 하니까 하부체는 다 인탑스가 만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물론 이 작동하는 네. 뭐 이런 제어기나 이런 것들은 인탑스랑 상관이 없는 쪽이 되었고 어쨌든 이 로봇 사업은 베어 로보틱스라는 실리콘밸리 쪽 소재 업체한테 양산 레퍼런스를 갖고 있고 앞으로 삼성전자의 보핏 웨어러블 로봇이 활성화된다. 네. 그러면 당연히 주목을 해야 될 게 인탑스가 되겠고 이 인탑스가 이제 자연스럽게 신사업이 2세 경영하고도 이제 연결이 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요? 우선 이 네. 사업을 이제 과거에 사실 삼성전자의 디바이스, IT 디바이스, 네. 스마트폰향으로 인탑스가 2012년, 13년에만 매출이 거의 1조 정도로 했기 때문에 이러한 성과는 김정행 회장 창업 1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창업 2세가 이제 새로 맡고 있고 특히 이제 3년째 지금 단독 대표로 경영을 하고 있고 이 로봇 사업에 중점적으로 관여를 했기 때문에 또 금년 2월에는 일부 수중을 통해 가지고 지분율이 17%가 이제 되면서 최대 주주로 등극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인탑스는 그동안 준비해왔던 신사업, 특히 로봇 분야에 이 김근하 CEO 2세 경영체제가 본격적으로 성과를 나타내는 게 금년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이렇게 보고 있고 이 중심에 삼성전자의 웨어러블 보핏을 하반기부터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판단입니다. 어쨌든 글로벌 트렌드 자체가 스마트폰에서 자동차 그리고 로봇이라던가 항공산업으로 변화를 하고 있는데 그에 발맞춰도 인탑스 역시나 좀 발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고 경영진 자체도 로봇 시장에 좀 힘을 주고 있는 부분이 성장성까지도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좀 걱정스러운 부분은요. EMS 업종 자체도 관세 리스크와 무관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글로벌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나온다라고 하는데 어떤 부분이 기대되는 걸까요? 예, 이제 수요 산업이 네. 스마트폰, 그다음에 자동차, 가전 가장
이슈가 되는 쪽이 맞아요. 있고 네. 어쩌면 또 부정적인 이슈가 많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렇게 봅니다. 사실 이제 스마트폰은 이제 갤럭시의 플래그십보다는 네. A 시리즈 저가 폰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방어가 되지 않을까 하고 주 고객이 삼성전자하고 현대차인데 이들 업체들이 뭐 성장을 본격적으로 하지는 못하지만은 어느 정도 입지를 좀 탄탄히 갖지 않을까 이런 판단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본다면은 금년에는 좀 매출이 좀 전년도 수준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지 않을까 이런 판단인데 말씀드렸듯이 로봇창 매출은 한 번 매출이 되게 되면은 고속의 매출 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26년부터는 이제 성장세도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판단입니다. 사실 이제 이 관세 이슈 못지않게 24년에 수익성이 일시적으로 급감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수요 고객이 모델을 교체, 체인징을 했는데 네. 여기에 따라서 자동화 투자도 하고 설비 투자를 했는데 이게 안정이 덜 됐다. 그래서 자체적으로는 24년에 특히 베트남 법인의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가 됐고 1분기에도 베트남 법인이 적자 규모가 상당 부분이 돼서 소폭의 그러니까 별도 기준으로는 40억대의 영업이익을 했지만은 연결 기준으로는 3억 정도 영업이익인데 이게 바닥이다 이런 판단이 들고 조심스럽게 움츠러있던 이 관세발 이슈가 하반기부터는 어느 정도 풀린다고 보면은 24년에는 자체 이슈까지 포함해가지고 상반기 실적이 크게 나고 하반기에 대규모 적자까지 포함해서 급격히 악화됐는데 금년에는 1분기를 저점으로 우상향하면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더 커지지 않을까 따집니다. 종합적으로 연결 영업이익은 23년에 183억이었습니다. 근데 24년에는 자체 모델 체인지에 대한 수율 이슈까지 감안해서 38억 원으로 줄었고 금년에는 1분기에 3억이고 별도는 42억이지만은 네. 연간으로 연결 90억 정도 그리고 다시 26년부터는 세 자릿수 영업이익 회복과 더불어서 매출이 성장 전환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실적이 좀 낮아지다 보니까 주가의 방향성 또한 최근에 좀 지지부진했습니다. 지금 부장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던 것도 성장주 로봇과 관련된 기업인데 저평가돼 있다라고 언급해 주시기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투자 전략을 어떤 식으로 잡아가야 되고 투자 포인트는 뭐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우선 가장 포인트는 저 PBR, 절대 저 PBR입니다. 지금 뭐 지주사를 포함해서 금융기관들 다양하게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저 PBR, 그러니까 순자산 대비 주가의 비율입니다. 보통 이제 1.0이 청산가치의 기본점이 되겠고 그렇죠. 0.5 이하일 경우에는 이제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하는데 지금 인탑스의 경우는 0.40배입니다. 그러니까 0.5보다는 0.4인데 자산 중에는 부동산 자산보다는 금융 자산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인탑스의 실적을 본다면은 영업이익은 이 정도지만은 금년도에 90억 정도지만은 지배 순이익은 180억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자 수입 이자가 상당히 큰 편입니다. 그러면 이제 0.40배가 과연 증시에서도 싸다 할 수 있느냐 이런 판단인데 당연히 적자가 계속하지 않는 한은 BPS 주당 순자산은 늘어나니까 다시 PBR은 낮아지는 구조고 여기에 이제 모멘텀이 가세를 하면은 이 저평가를 탈피하지 않느냐 이런 판단입니다. 이 모멘텀을 보는 게 실적은 서서히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나아지고 삼성전자 중심의 로봇창에서 모멘텀이 발생한다면 충분히 0.40배의 PBR 지표는 바뀔 수 있다 이런 판단입니다. 인탑스의 지분 구조를 본다면은 아까 이제 최대 주주 등극한 김근하 CEO의 17%를 포함해서 최대 주주 특수관계인이 39%입니다. 그리고 자사주도 8% 정도 되기 때문에 요즘 이제 신정부 들어와서 저 PBR주 못지않게 자사주가 많은 기업인데 역시 자사주의 많은 기업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지금은 소외가 되어 있습니다. 수요 산업 때문에도 그렇고 관세 불확실성 그렇고 자체 실적도 절대적으로 낮은 레벨에서 움직이지만은 저 PBR이라는 지표, 주당 순자산 대비 0.4배라는 절대적으로 낮은 지표가 바뀔 개연성이 하반기부터 실적 턴어라운드 그리고 삼성전자 향을 포함해서 로봇창에서 모멘텀이 발생하고 이게 모멘텀이 발생하면 2세 경영에 대한 신뢰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살펴볼 수 있다. 그래서 투자 전략은 저점 매수, 그러니까 바텀 피싱이라 하죠. 매수 후에
하반기 실적과 로봇 모멘텀을 기다리자 이런 판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인탑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저평가된 실적 개선주의자 로봇이라는 성장 동력까지 안게 된다면 하반기 주가의 추가 상승 동력을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앞으로의 주가 흐름 저희와 함께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말씀 나눈 김동준 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제11대 대통령이 4일 오전 11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취임 선서를 진행한다. 이 대통령은 최종 득표율 49.42%를 기록, 역대 대선 최다 득표인 1,700만 표를 넘기며 당선됐다. 이번 행사는 새 정부 출범을 대내외에 알리는 자리로 대통령 취임 선서와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중심으로 간소하게 치러진다. 행사에는 오부 요인과 정당 대표, 국회의원, 국무위원 등 약 300명이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로 첫 공식 일정을 시작한 뒤 국회에서 취임 선서를 마치고 오후부터 용산 대통령실에서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재명 제11대 대통령의 임기가 공식 개시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 운 4일 오전 6시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제21대 대선 개표 결과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 당선인으로 공식 확정했다. 이 대통령은 당선 직후 침체된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곧바로 비상경제 대응에 나선다. 이 대통령은 비상경제 대응 TF를 즉각 구성해 당이 처방과 중장기 전략을 병행할 방침이다. 코로나19 이후 산업 생산, 소비, 투자가 모두 부진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여파로 수출 타격까지 현실화한 상황에서 빠른 조치가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내수 활성화를 위해 30조 원 이상의 추가 경전 계산 편성을 추진하고 지역화폐 확대와 소비 쿠폰 지급을 통해 소비 심리를 끌어올릴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추경이 시행될 경우 경제 성장률을 최대 0.5%포인트 끌어올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수출 회복을 위해서는 미국과의 관세 빅딜 협상을 적극 추진한다. 특히 타격이 큰 자동차 산업 지원과 통상 갈등 완화에 집중할 전망이다. 자본시장 신뢰 회복도 주요 과제다. 이 대통령은 주가 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자사주 소각 의무화, 상법 개정을 통해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부동산 시장에는 공급 확대 정책을 내세웠다. 수도권 사기, 신도시 개발과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 주택 공급을 늘리고 경기 부양에 나선다.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AI 산업 투자와 재생에너지 확대 전략도 병행된다. 대통령실에 AI 전담 수석비서관직을 신설하고 민간 투자 100조 원을 목표로 삼아 AI 대전환을 주도한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회복시키는 것, 온 힘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고통스러운 삶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가장 확실하게 회복시켜 드리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네, 장마감 동시효과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라스트 찬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모셨는데요. SP인베스트 이주호 본부장, SK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이창원 차장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시장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호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오늘 시장 분석해 보셨을까요? 네, 오늘 이재명 대통령 이제 취임 이후에 이제 대통령 후보 시절에 얘기했던 공약과 관련된 정책주로 편입되는 종목군들이 좀 급등세가 나왔고요. 특히나 이제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급등세가 나왔는데 아무래도 지금 백조 투자와 국부 펀드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좀 시장에서 뜨겁게 반응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상법 개정과 관련해서 이제 그 지주사와 그다음에 증권주 이런 저PBR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승세가 나왔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 섹터에서도 오늘 강한 상승이 나왔는데 SK 하이닉스가 정말 강한 모습을 보였고요. 특히나 우리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국내 증시가 휴장이었고 미국 증시 2거래일 동안 엔비디아가 시총 1위를 탈환하면서 좀 반도체 섹터군들이 오늘 상승이 나왔는데 아무래도 지금 AI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AI 반도체 쪽까지 확장되는 모습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시장 자체가 뭐 이재명 대통령의 증시 부양에 대한 강한 의지 이러한 것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강하게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오늘 조금 약세를 보였던 쪽은 바로 비만 치료제 관련 쪽인데 펩트론이 오늘 하한가로 바로 직행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일라일리가 스웨덴의 카무루스라는 기업과 애로 소식 때문에 지금 펩트론 같은 경우가 오히려 좀 그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컸었는데 이 부분이 약간 조금 안 좋게 작용을 하면서 좀 비만 치료제 관련 군들이 좀 하락세가 나왔다 이렇게 좀 요약해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코스피는 오늘 강한 상승세 보였는데 그에 비해 코스닥은 좀 약한 흐름을 보였다라는 점이 좀 특징적으로 볼 수 있겠고 펩트론을 비롯한 비만 치료제 관련 군들의 차익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오히려 지금 알테오젠 쪽으로 수급이 유입됐다라는 점이 좀 특징적인 모습이 아니었나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시장 분석 도와주셨고요. 이청원 차장께서는 오늘 어떻게 시장 바라보셨을까요? 정말 편안하게 좀 바라봤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2거래일 동안 미증시의 흐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세부적인 것들 미국의 5월 ISM 제조업 PMI 지수는 조금 부진했고요. OECD는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2.2%에서 1.6%로 낮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증시는 괜찮았다는 거죠. 그 변수는 역시나 중국과의 관세 협상이라고 하는 부분이 조금씩 진전이 되고 있는 것이 주된 변수가 아니었나 그리 보여집니다. 그 가운데 우리 증시는 현재 시점에서 가지고 있었던 지도자의 부재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오늘 증시를 이렇게 강하게 끌어올린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역사적으로 정권 혹은 특정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을 때 이후 1개월 동안 코스피가 좋았던 적은 역사적으로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모두 다 빠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이라면 적어도 코스피가 되든 코스닥이 되든 우리가 당분간 그게 걱정할 만한 이유는 없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외국인들이 정말 강하게 들어옵니다. 저도 아침부터 선물시장에서의 움직임을 계속해서 확인해 보고 있는데 장 초반에는 그렇게 안 움직이더니 한번 매수세로 돌아선 이후부터는 매우 강하게 들어옵니다. 장중에 8천억 원 수준까지도 선물시장에서 들어왔던 것은 물론이고 현물 쪽에서도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 가운데 콜옵션을 50억 원 이상 외국인들이 매수했다라고 하는 것은 기세가 오늘이 끝이 아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섹터가 참 많이 움직입니다만 가장 눈에 보이는 것은 저는 반도체입니다. SK 하이닉스의 좋은 이야기도 있지만 결국에는 AI가 되는 거죠. 예전에 후보 시절에도 그랬지만은 AI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피력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에 가장 먼저 보였던 첫 행보가 퓨리오사 AI의 방문이었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 AI 시장 여기에서 탑3 안에 추후 5년 안에 들지 못하면 시장 점유율은 상당히 밀릴 것이고 우리나라는 퇴행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 번 오늘 취임식에서도 이야기를 한 것처럼 이 AI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주목을 했던 게 아닌가 그리 보여집니다. 원달러 환율도 일정 부분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시장은 현재 시점에서 크게 거칠 건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기대가 되는 것은 이제 앞으로 어떤 섹터가 또 한번 움직일 것인가. 1차적으로 반도체는 이제 움직였습니다만 그동안 조금은 혹은 쉬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방산 쪽. 참고로 방산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직접적으로 나서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군수품에 대한 판매를 하기도 하지만 정부 차원에서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최근 몇 달 동안은 그게 조금 부진했죠. 하지만 이제 그게 사라졌기 때문에 방산 기업들이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그런 토대는 또 마련이 된 게 아닌가 그리 보여지고 기타 지주사와 증권 섹터도 오늘 매우 강합니다. 사실 지주사 같은 경우에는 한편으로는 이벤트가 이제 끝이 났기 때문에 오늘 주가가 만약에 밀리면
기대감은 이제 소멸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인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더 탄력을 받고 있죠. 증권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과 같은 이런 흐름이라면 코스피 이야기는 우선 5,000포인트까지 가게 할 것이다라고 하였지만 그거는 우리가 알 수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적어도 오늘 매우 큰 기대감에 따라서 꽤나 우호적인 대외 변수를 기반으로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라고 하는 것. 그렇다면 코스피가 현재 기준으로 2,768포인트 정도 되는데 지난 52주 신고가 기준으로는 대략 2,895포인트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열어두고 시장을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그 가운데 중심은 역시나 반도체, 특히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지금과 같은 흐름을 보인다면 이번 달 6월이 됩니다. 선물옵션 동시 만기가 있는 다음 주까지는 우리 증시가 꽤나 불기둥을 보일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장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반도체, 특히 AI 반도체 관련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중기나 장기적으로 조금 끌고 가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오늘의 우리 시장이 아니었나 그리 보여집니다. 네, 모처럼 편안했던 오늘 시장 정리 도와주셨습니다.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된 오늘인데 어떤 종목이 수혜를 받을지 또 많이들 고민하셨을 하루였을 것 같은데요. 동시호가 구간에서의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2%대 오름세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연중 최고점을 경신하기도 했죠. 현재도 2,713포인트에서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도 1%대 오름세 여전히 이어가고 있고요. 오늘 장중에 752포인트까지 고점 높이기도 했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시면요.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 확인이 됐습니다. 외국인이 8천억 원 이상의 매수 우위, 기관도 4천억 원 이상의 순매수세 기록했고요. 개인이 1조 원 이상 팔아치웠습니다. 코스닥에서도 비슷한 흐름 나타났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 우위 집계됐고요. 개인은 3천억 원 이상의 매도 우위 확인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마감합니다. (6월 4일) 수요일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말 그대로 활활 타올랐습니다.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증시를 강하게 끌어올린 건데요. 그렇다면 전반적인 종목 분위기는 어떻게 마감했는지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 상승으로 마감한 종목이 현저하게 많은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전자기술 쪽 전체적으로 좀 상승 마감했고요.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조선주의 하나오션만 한 1%가량의 하락세가 나왔고 전반적으로 2에서 4%까지도 강한 상승 포착이 됐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4.1%가량의 오름세가 확인이 되기도 했고요. 금융주들이 시세가 굉장히 강했었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카카오뱅크를 제외하고는 모든 종목들이 좀 상승해서 마감했다는 점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지주사들도 강했는데 SK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무려 13%, SK도 10%가량의 오름세를 보이면서 무거운 지주사들이 두 자릿대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지금 인터넷 대표주들은 조금 부진했습니다. 특히나 카카오가 3.5%가량 빠졌고요. 의료기술도 좀 부진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버텨줬지만 지수단 대비는 상승폭이 굉장히 미비했고요. 나머지 종목군들도 그렇게 힘을 내지는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래도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그러면 코스닥은 어떻게 마감을 했을까요? 네, 코스닥은 혼조세가 펼쳐졌습니다. 특히나 오늘 제약바이오 호재가 있는 기업들은 슈팅이 강하게 나왔던 반면에 악재 불확실성이 좀 부각된 기업들을 중심으로는 매물 출회가 굉장히 강하게 나왔습니다. ABL바이오는 5%가량 빠지기도 했고요. 보르노이아 삼천당제약, 오늘 비만 치료제 관련된 기업들이 전반적인 악재 속에서 하락을 했고요. 지금 제조업 보게 된다면 2차 전지 강했고 로봇주가 상대적으로 선방을 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무려 6%가량의 강세,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업들이 대거 포진되어 있는 전자기술과 제조업 전반적으로 상승했다는 게 큰 특징이고요. 게임주들은 희비가 엇갈렸고 엔터주들도 분위기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수단에서는 어떻게 마감을 했을까요? 오늘 종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2.6%, 결국에는 2,770선 버텨주면서 마감했습니다. 상승폭 굉장히 높았습니다. 장중 고점 부근에서 마감
마감하는 데 성공했고 오늘 상대적으로 대형주가 강세를 보였다는 게 특징인데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에 2.8% 상승폭이 더 좋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1% 이상의 상승을 보이면서 2월에 우리나라 시장이 전반적으로 급락을 했던 그 초입 구간까지 회복을 해주려고 힘을 썼고요. 750선 터치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수급 상황은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동시효과 상황 속에서 외국인이 정말 거세게 담았습니다. 지금 1조 넘는 순매수가 집계가 됐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도 2천억 원가량의 매수를 가담하면서 오늘 개인만 1조 2천억 원의 물량, 대규모 물량 폭탄을 쏟아냈습니다. 코스닥도 보시죠. 네, 코스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 유입됐습니다. 1,400억 원 그리고 기관 1,700억 원인데 오늘 확실히 대형주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가 살아날 것이다라는 기대감 속에 대형주로 수급이 긍정적이었고요.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이 1조가량의 순매수가 집계됐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 함께 알아보시죠.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삼성전자가 1.7% 강한 상승, SK하이닉스 시초가 대비는 상승폭을 반납하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5%에 가까운 강한 상승 나왔습니다.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1위를 탈환했다는 점이 증시 부양으로 좀 작용을 했고요. LG엔소 1.4%, KB금융이 다시금 5위로 올라왔습니다. 지금 새 정부에 대해서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 다시금 커지고 있고요. 무려 8%에 가까운 강한 상승 나오면서 10만 7,900원대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6위부터 10위 함께 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 보시게 된다면요. 셀트리온이 소폭의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1.2%, 현대차도 1%가량의 오름세가 확인이 되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괜찮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닥도 보시죠.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 오늘 지수 자체를요. 시가총액 1위 종목이 끌어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알테오젠이 무려 8%고요. 지금 미국에서 긍정적인 소식, 소송과 관련된 긍정적인 소송이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에코프로 2차 전지를 강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무려 6% 이상의 강한 상승 나왔습니다. 다만 HLB는 오늘 3% 가까운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6위부터 10위 보겠습니다. 오늘 지금 코스닥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로 다뤄졌던 종목이 펩트론일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하한가를 벗어나지 못한 채 30%가량 밀린 채 마감을 했습니다. 일라이릴리와에 대한 계약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증가가 하면서 오늘 비만 치료제 관련된 기업들 전반적으로 부진했고 펩트론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결국에는 시가총액 10위까지 하루 만에 밀렸고요. 앞으로의 변동성도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전반적인 마감 분위기 확인을 해봤습니다. 외환 시장은 그럼 어떻게 오늘 흘러갔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의 김동영 연구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외환 시장은 좀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네, 우리나라가 대선으로 휴일이었던 이틀 동안 뉴욕 시장에서는 달러가 레인지 상태를 보였습니다. 인덱스 기준 98.60까지 하락했다가 다시 오르는 상태로 원달러 환율은 1374원까지 하락했다가 다시 78원 수준까지 상승하면서 계속 레인지 장세를 보였고요. 주요 이슈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그리고 유럽 등과 계속 무역 협상 갈등을 계속 보이면서 달러의 하락 압력을 준 뒤에 사실 일본은행 총재가 이제 금리를 올릴 생각이 별로 없다라는 얘기들을 하면서 엔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다시 달러는 강세로 돌아섰고 그리고 유로존의 물가지표 이런 것들이 좀 낮게 나오면서 유로화 약세 그리고 미국의 구인 건수는 높게 나오면서 달러는 강세 그렇게 압력이 계속 커지면서 경제 지표에 따라 위아래로 횡보하는 모습 계속 보였습니다. 오늘 아시아장에서는 달러원 환율 1375원에 시작해서 계속 옆으로 횡보하다가 1370원대 초반까지 하락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우선은 장중에는 한국 CPI 하락하면서 물가압력 낮아질 모습 연출이 되었습니다만 30년 일차리랑 그리고 금리가 상승함에 따라서 원화 가치가 좀 높아지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감은 1360권 60전에 하락해서 마감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새 정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우리 환율적인 측면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영향을 줄지도 궁금한데요.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우선은 이재명 대통령 선출에 따른 효과는 이미 반영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미 선거 결과 자체 예상이 크게 차이가 없었고 그리고 환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만한 구체적인 정책 언급은 없었기 때문인데요.
이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그 외환시장 규제가 많아서 풀어야 된다는 언급 등이 있었고, 그리고 통화량 부분에서 연관을 지어서 얘기할 수 있을 만한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내용들이 있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 것이나 좀 로드맵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전반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정치적 리스크 해소라는 측면에서 오늘 주식시장도 굉장히 좋았지만 관련해서 긍정적인 영향들은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뒤에 이어지는 막대한 추경이 그리고 또 정책 지출 규모가 다른 정부에 비해서는 또 클 수 있다는 가능성들, 이런 것들이 이제 통화량이나 이런 것들에 관련돼 가지고 구체적인 환율 방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국에는 외부 요인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데 관세 협상, 특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계속 달러의 부정적인 뉴스가 나오는 상태에서 미국 경제 지표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방향성을 미국 달러에 따라서 방향성을 잡아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이번 주는 이제 미국 금요일 고용 지표가 있는데 이제 그 전까지는 역시 1,360원을 하단으로 하는 레인지 장세를 계속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새 정부 출범에 대한 이슈는 이미 선반영이 됐고 결국에는 우리 시장 달러의 움직임, 대외적인 여건에 따라서 환율적인 측면이 더 강하게 작용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장은 업종별로도 상승하는 업종이 훨씬 우세했습니다. 금융과 소프트웨어 업종 등의 강세가 돋보였고요. 다만 인터넷 미디어 그리고 제약 바이오 쪽은 상승에 동참하지 못하면서 다소 소외되는 모습 보이기도 했습니다. 내일장은 또 어떤 시장 펼쳐지게 될지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주호 본부장께서는 어떤 포인트 잡고 가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 오늘 강했던 섹터 군들에서 더 강한 상승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제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그동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고 이번에 아무래도 좀 강하게 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좀 의미 있는 상승이 나온 종목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관심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AI 산업이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될 만한 섹터, 봐야 될 만한 속구장, 물론 HBM 관련주들도 있겠지만 그중에서 저는 이제 온디바이스 AI 제품군들 이런 것들이 확장되는 국면에 있기 때문에 테스트 소켓과 관련된 종목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MPU라던가 이제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육성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고 특히나 퓨리오사 AI 방문했던 부분들까지 부각이 된다고 한다면 이런 시스템 반도체, 특히나 반도체 디자인 하우스와 관련된 기업군들 위주로 좀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코난 테크놀로지가 상한가를 갔는데 AI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군들도 좀 보시면 좋겠고 또 벤처캐피탈 관련 종목군들도 일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상승 나왔던 종목군들이 내일까지도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련 섹터군들 잘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거는 또 오늘 지주사라던가 저 PBR 관련 종목군들을 보시면 좋을 텐데 한화 같은 경우는 지금 4개월 만에 거의 200% 가까운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청자분들과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지주사 여기서 더 갈 수 있나? 나는 못 샀는데 포모 현상으로 여기서 사야 되나? 이렇게 고민들을 많이 하실 텐데 사실 단기간에 너무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하시고 보시면 좋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가 되지 않았다는 면으로 좀 따져본다고 한다면 추가 상승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그리고 오늘 팩토론이 한가를 갔는데 과연 내일도 이 부분에서 추가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을까 여부도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겠고요. 만약에 지금 기술 이전에 대한 과다한 기대감 속에서 지금 많은 제약바이오 특히나 ADC 관련된 종목군들도 올라왔었는데 이거에 대한 기대감들이 실망으로 전환이 되면서 여기서 나오는 매물들이 과연 어디 쪽으로 갈지 바이오 쪽에서도 바이오 시밀러라던가 CDMO 쪽으로 갈 수 있을지 아니면 여기서 바이오 쪽 수급이 이탈이 되면서 과연 어디 쪽으로 향하게 될지 이 부분도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움직임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까지 도와주셨습니다. 우리 이청원 우리 차장께서는 어떤 포인트 주목하고 계실까요? 비슷합니다. 다만 오늘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혹은 정책 관련된 기업들이 한 차례 올랐는데 이게 다가 아닐 거예요. 아마도 오늘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쪽이 내일도 오르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는 지주사
증권, 반도체 애들이 올랐다면은 앞서 이야기드린 방산도 충분히 갈만할 것이고요. AI를 어떻게든 활성화시키고 이 산업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또 전선과 전력기기 여기가 또 오를만 하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 분위기는 지금 여전히 좋습니다.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외국인들이 콜옵션을 이렇게까지 찾고 있다는 것은 내일 하루 정도는 더 올리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시장과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고부가 가치 산업군들, 전선과 전력기기 쪽 여전히 한번 집중해 보면 좋다. 그렇게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비슷하게 겹치는 부분이 많네요.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제 내일 시장 주목할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초자 잔에서 공략을 해본다면 어떤 종목이 좋을까요? 먼저 이주 본부장님께서 어떤 종목 가져오셨습니까? 네,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오늘 리로공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테스트 소켓 관련된 산업의 성장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왜냐하면 지금 온디바이스 AI 제품군들이 계속 확산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AI 산업이 더 커지게 된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지금 AI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 그러면 테스트 소켓에 대한 수요가 커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상대적으로 지금 과거에 HBM 관련주들 랠리 때 리노공업뿐만이 아니라 ISC라던가 이런 테스트 소켓과 관련된 종목군들이 큰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이번에도 사실 이 온디바이스 AI 제품군들이 확산이 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리노공업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뭐 메모리 반도체 관련해서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그다음에 마이크론을 생각해 보면 지금 디램과 관련해서 레거시 쪽으로 지금 SK하이닉스가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 그리고 삼성전자라던가 이런 SK하이닉스 이런 두 종목 간에서 고민을 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오히려 삼성이든 하이닉스든 이런 디램 시장이 더 확산되고 디램 가격에 대한 부분들이 더 상승이 나오면은 오히려 테스트 소켓과 관련된 종목이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고민해 보시면 좋겠고, 또 이제 미중 갈등이 해소가 되는 국면에서 이제 소부장주들 상승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또 마지막으로 AI 산업에 대한 정부 정책, 결국에는 시스템 반도체든 뭐 메모리 반도체든 이쪽으로 뭔가 정부 정책이 더해진다고 한다면 이거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더 커지면서 수급이 들어올 수 있겠다는 점, 특히나 리노공업 같은 경우는 액면 분할 이슈로 거래가 정지된 다음에 지금 계속적으로 강하게 상승해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오늘도 거래량이 약간 의미 있는 거래량이 나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세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5만 원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4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AI 반도체 쪽은 계속 더 빛을 볼 것이다. 리노공업 골라주셨습니다. 목표가 5만 원까지 대응해 보도록 하겠고요. 차장님께서는 어떤 종목 들고 오셨습니까? 네, 저는 키움증권입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시장 분위기가 괜찮고요. 코스피 5천이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앞서 이야기드린 것처럼 물론 그게 된다는 의미는 아닌데요. 우호적인 경영 환경이 펼쳐지는 거죠. 그렇다면 시장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도 우리가 느꼈지만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같은 반도체가 강하게 올라줘야 합니다. 그러면 그들의 산업이 앞으로 나아진다는 가정 아래 코스피가 되든 코스닥이 되든 오르지 못할 이유는 저는 딱히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증권주를 보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시장이 올라가니까 증권주는 좋더라라는 이야기를 통념적으로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러지 않아요. 냉정하게 한번 들여다보면은 10년 전, 15년 전에 비해서 코스피 지수는 더 올라가 있죠. 반면 시가총액 상위 100위 혹은 상위권을 형성을 하고 있는 대형 증권사들,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NH투자증권, 한국금융지주, 그들 모두 아직 신고가가 안 나왔습니다. 반면 키움증권은 딱 나오죠. 중소형사 같은 경우에는 딱 하나 있어요. 신영증권, 즉 시장이 계속해서 좋고 올라간다는 가정 아래 대형사 같은 경우에는 키움증권 하나, 중소형사 같은 경우에는 신영증권 하나만이 주가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핵심이 되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브로커리지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수수료 수익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순하게 수익성이 좋아지는 것보다는 이 브로커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수수료 수익이라고 하는 부분이 계속해서 증가하다 보니 시장이 좋아짐에 따라 그것을 주가도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키움증권이 현재 시장 점유율이 브로커리지 기준으로 대략 20에서 21 정도까지 나옵니다. 참고로 2등은 지금 급격하게 떠오르고 있는 토스입니다. 18% 정도까지 올라갔어요. 그런 면에서 키움증권이 지금과 같은 우호적인 금융시장과 주식시장이라면 주가는 조금 더 오를 것이고, 외국인들이 현재 시점에서 보이고 있는 이러한 강한 매수세라면 우리가
단기적으로 조금은 더 봐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목표 가격은 19만 원, 손절 가격은 16만 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증권주 안에서 키움증권 선별해 주셨습니다. 목표가 19만 원으로 함께 대응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 이야기까지 나눠봤고요. 내일장 시장 한마디 듣고 이 시간 정리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뭐 사실 지금 이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역시나 정부 정책과 관련된 정부 정책주 이렇게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고 계속적으로 이러한 메시지들이 관련해서 나올 거기 때문에 공약과 관련된 부분들이 정책으로 이어질 가능성, 그러면 그와 관련된 종목군들 위주로 좀 포트폴리오를 다시 재정비하는 그런 준비를 하는 기간이다, 이렇게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정부 정책주에 주목해보자. 이 시점께서 차장님께서는 어떤 메시지 주시겠습니까? 내일도 달린다라고 네. 저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고요. 콜옵션 이렇게까지 들어오면은 한 번 더 끌어올릴 겁니다. 5월 28일에도 똑같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내심 2,800포인트까지 한번 기대해보자. 그렇게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일 2,800포인트 볼 수 있을지 또 내일 이 시간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두 분 보내드릴게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파이널 샷.